왕초보 과정 한강이 모두 다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 모두 다 정확하게 개념 설정하시고 이제 본 강의 들어가면 훨씬 이야기가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 10회차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7번째 이야기는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우리가 이 용어 너무도 많이 듣죠. 그죠? 너무도 많이 듣고 우리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재개발이고 뭐가 재건축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마치 재개발과 재건축은 동의어처럼 사용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마치 동의어처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둘은 엄격히 달라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엄마 아파트입니다. 재개발일까요? 재건축일까요? 딱 보고 말하세요. 재건축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재건축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엄마 아파트의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딱 보니까 사진만 딱 보면 뭐가 일단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 아파트가 신축되었던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대한민국의 차 보유량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주차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죠. 기술도 안 됐죠. 그러니까 지상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저 큰일입니다. 그런 기사 보셨죠?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차들이 많아서 진입 못했다고 하지 않던가요? 자, 그런데 보면 상태가 주거 환경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변을 보면 환경이 어때요? 아주 양호합니다. 도로 상태, 주변의 학군, 지하철과의 거리, 시장 아주 양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 한다고요? 재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느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동의어처럼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아, 저 지역은 재개발이 된 지역이야. 아, 그럼 이제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지역은 재개발하기 전의 상태가 주거지로서는 상당히 낙후된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연 1지구, 지금 다 재개발하고 끝났죠? 재개발을 해서 이미 다 아파트가 다 올라선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면 7, 80년도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골목,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런 골목 문화가 많이 발달한 곳이죠. 뛰어다니면서 초딩 때, 중딩 때 뛰어다니면서 놀던 곳이 다 이런 골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을 다 허물어 버리고 아파트가 들어선 현재 대한민국은 골목 문화라는 개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죠. 골목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아파트인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고 바로 잘 안 보이시죠? 앞에 강안리가 있습니다. 부산 최고의 재건축 단지입니다. 딱 봐도 알겠죠? 재건축.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재개발, 재건축.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설명할 때 법조문 또는 이론적인 개념, 그것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자, 그럼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2차 과목의 공법을 보면 공법에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는 재개발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제목을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 순서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것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이렇게 먼저 기억하시고 법 조문을 볼 겁니다. 법 조문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정비법에 나와 있는 법 조문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재개발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건축입니다. 그럼 이제 뭐가 시험 문제냐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 사업입니까? 재건축 사업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까? 법 조문이 제일 길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조문이 제일 짧으면 재건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쭉 읽다 보면 이 안에는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개선한다 또는 이 말입니다. 또는 단독주택. 두 개의 지문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전체를 제시할 수도 있고 단락단락 나누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 조문이 길다 짧다는 것은 전체를 다 제시하면 이게 제일 기네, 제일 짧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본다지만 그렇게 놓는 게 아니고 어느 하나만 놓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느냐? 잘 보세요. 키워드가 보일 겁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키워드 찾아보세요. 극히 열악. 재개발은요? 열악. 재건축은 양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사진을 보셨죠? 그럼 그 사진과 딱 연결해서 보세요. 아연 1지구를 보여드렸을 때는 상태가 열악했었죠. 반면에 엄마 아파트라든지 부산 강안리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양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앞서 여러분 2단계를 오기 전에 순서는 아니지만 순서대로 기억하자고 했던 이유 아시겠죠?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기억했다고 우리는 뭘 기억한다고요? 극히 열악, 양호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장이 두 개가 합쳐졌다 그랬죠. 그래서 분리시켜서 나왔을 때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이렇게 학습하시면 한 문제는 해결합니다. 지금 하는 이 정비법은 2차 과목 공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법에 있는 내용인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공법에서도 이미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답 찾아보시겠습니까? 27회 기출문제입니다. 답 바로 찾겠죠. 키워드가 어떻게 됩니까?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그럼 답은 뭐가 된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1번.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세요. 30회 기출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찾아서 해야 되는데요. 열악.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키워드를 기억했냐고요? 세 가지를 놓고 시작. 극히 열악, 양호. 자, 그러면 세 개를 우리는 순서대로 배열하자고요. 그냥 그 순서는 물론 정비법을 보면 우리가 순서 배열한 대로 법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거니까 자, 우리의 약속입니다. 순서 배열합니다.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키워드는요. 극히 열악, 양호니까 답은 재개발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분했다, 그죠?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재개발은 열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양호한데 뭔가가 부족하죠. 그리고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었습니다. 우리가 8번째 이야기할 부분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답을 찾을 때까지는 이게 별반 문제가 없어요. 간단해요. 몇 가지만 답 찾아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중개업에 나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 둘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공동주택이고 하나는 단독주택이에요. 하나는 소유권이 구분 등기가 되는데 하나는 소유권이 구분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외형상 바라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청수라는 개념으로 확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만일 잘못 컨설팅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자,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서 이것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죠? 지금 아직 다가구 다세대가 무엇인지 학습을 안 한 상태니까 답 찾기가 그렇겠는데 실제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학습하시고 그리고 시험 보고 합격해서 현업에 나가 계시면서도 현장에 나가서 이게 다세대인지 아니면 다가구인지 구분을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법을 보게 되면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죠.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먼저 단독주택 확인하셔야 돼요. 자, 시험 문제는 뭐가 시험 문제냐면 저 단독주택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공동주택 자리에 단독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과 공동을 구분할 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단독주택의 키워드는 뭐죠? 1세대. 이걸로 끝.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냥 1세대. 자,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사용.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단독에 살고 있습니까? 자, 아파트에 살면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가 나오죠. 그 관리비 내역서를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는가요? 공동전기료.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공동전기료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데를 우리는 공동주택이라고 말합니다. 단독, 공동, 주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독주택의 종류가 4개입니다. 지금부터는 암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는 4개. 단, 다가공 이렇게 기억합시다. 단, 다가공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단다가공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단다가공. 아니 그런데 왜 두 문자를 딴 게 아니고 갑자기 두 번째 글씨를 땄느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 다자가 들어가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두 문자를 딴 게 아닙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합쳐서 다자로 시작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다중, 다가구, 다세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이렇게 3개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파트의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의 단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같으면
한 대, 두 대, 또는 뭐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단위가 있죠. 아파트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의 분들이 동이라고 말합니다. 동 아닙니다.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세대입니다. 세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 250세대 이렇게 말하죠. 250세대. 따라서 아파트의 단위가 세대이기 때문에 다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세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다세대는 공동. 그럼 다세대를 뺀 나머지는 단독. 이렇게 구분하는 게 답을 찾는 데는 제일 좋아요. 자, 다시 마무리합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다자가 들어가는 게 3개. 다중, 다가구, 다세대. 그럼 다세대는 공동, 나머지는 단독. 먼저 단독주택은 별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다중주택은 요건이 4개입니다.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것, 그리고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할 것, 면적과 층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계층 이하, 그리고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갈 때 그때 학습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다가구와 다세대 하기로 했죠. 자, 다가구를 보세요. 공간은 뭐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면적을 보니까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런데 단독이든 공동이든 면적은 모두가 다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330제곱미터가 100평은 아닙니다. 3.3제곱미터가 한 평이 아니거든요. 한 평이 조금 더 커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3.3을 한 평으로 보고 있으니까 660이면 200평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모두 다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딱 하나만 예외.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이라는 겁니다. 다음, 층수를 확인해 보세요.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 공동주택은 4계층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상. 개자 빠지면 틀립니다. 자, 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5층짜리 건물을 봤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보면서 야, 저기 5계층 건물이네 이렇게 말 안 해요. 자, 건물은 그냥 5층짜리인 거야. 자, 근데 이럴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1층은 커피숍, 2층은 중개사무실, 3, 4, 5는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대요.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걸 3계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특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의 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일단 또 다음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다시 갑니다. 단독, 공동 모두 다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연립주택만 딱 예외적으로 하나 6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하나. 그 다음 층수 개념은 단독은 3계층 이하, 공동은 4계층 이하,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구만 지금 볼 겁니다. 단독이죠? 3계층 이하,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답니다. 자, 공동주택의 종류도 4개입니다. 아연색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단독, 공동 합쳐서 다자 들어가는 게 3개 있다 그랬죠. 다중, 다가구, 다세대.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다가구와 다세대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고요. 자, 연립 한번 볼까요? 얘는 유일하게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자, 다세대 확인하세요.
뭐 기숙사는 볼 거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단독 공동 면적은 모두 다 660제곱미터 이하다, 그죠? 근데 연립주택만 예외로 초과합니다. 층수를 따지면 단독은 3개층 이하, 공동은 4개층 이하, 아파트만 5개층 이상. 자, 구분 짓고 다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이게 다가구 같습니까? 다세대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층수를 봐야죠. 그림상 이게 1층부터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개, 2개, 3개, 4개, 4개 층이죠. 그럼 4개 층이면 우리가 앞서 표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3개 층 이하면 단독, 4개 층 이하면 공동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어진 다가구와 다세대 중에서 공동이 다세대죠. 그럼 현재 이 주택은 다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가보겠습니다. 자, 33회 기출문제인데 답 찾아볼까요? 문제가 이렇게 응용하는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까? 층수가 4층인 한계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다 그랬네요. 그러면 첫 번째 정보만 딱 보세요. 첫 번째 정보만 보면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아닙니다. 판단 못합니다. 왜 판단 못할까요? 그렇죠. 주택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냥 문제는 층수가 4층입니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나왔죠. 전체 층을 주택으로. 그럼 결론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4개층 이하. 따라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가 4개였습니까? 아, 연세기. 그럼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공동만 찾아보세요. 기숙사, 3번의 연립, 그리고 5번의 다세대. 2번의 다중, 4번의 다가구는 단독이죠. 그럼 해당 사항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면적을 보세요. 일단 뭐 1번의 기숙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660이라고 했으니까 면적 660이라면 공동주택 중에서 660을 초과하는 게 연립이죠. 그럼 연립은 자동적으로 탈락. 그럼 답이 되는 것은 5번. 이렇게. 자, 이렇게 답은 찾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용으로 학습하는 것은 앞서 나왔던 단독과 공동의 표 있었죠. 그것만 정리하면 한 문제는 맞춥니다. 그건 별거 아닌데 현장에 나갔을 때가. 그래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둘을 딱 비교하시고 어떤 게 다가구 다세대인지 구분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다가구, 다세대. 뭘 가지고 구분한 것이죠? 예, 층수 가지고.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니까 4개층 이하니까 공동이죠. 공동이니까 세대 들어가는 다세대고 다가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실무에서는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느냐? 그걸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자, 첫 번째 소유자입니다. 자, 다세대니까 공동이죠. 공동주택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죠. 그럼 아파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집은 501호, 앞집은 502호. 소유자가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이 다 산다면. 근데 소유가 다르죠. 구분 등기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다세대는요, 구분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사람인데 비해서 다가구는 아닙니다.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보세요. 구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다세대는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사무실을 찾아온 고객이 희망했던 게 이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고 야, 그러면 뭐 청수만 보면 누구나 다 쉽게 알겠지. 근데 잘 보세요.
3계층이 아닙니다. 3계층 이하, 4계층 이하입니다. 그러면 자, 요것만 딱 보세요. 이 주택만. 이 주택만 보면 다가구입니까? 다세대입니까? 아니, 층수 가지고 단정 못 한다니까요. 4계층 이하면 되는 거니까. 다세대는 4계층 이하죠. 그러면 3계층짜리 건물도 4계층 이하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다세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 봐야 되느냐? 등기부 등본하고 등등등에 대한 조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객은 뭘 사고 싶었느냐? 다가구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깜빡 실수를 하고 자, 3계층이지만 이 주택이 다세대였다고 전제합시다. 다세대였는데 여러분들은 층수를 바라보고 이거 다가구야. 그래서 다가구라고 소개해서 그 사람이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다세대를 산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택을 사는 그 순간 맞습니다. 다주택자가 돼버린 겁니다. 다주택자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다세대는 구분 소유 가능합니다. 다가구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령 우리가 이 다가구를 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임대차를 하겠죠. 임대차를 내놓으면 각각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임차인들이 등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물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내 것이라고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다 1인 소유가 된다는 얘기죠. 자,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가구별 등기 가능하다 안 된다. 구분 등기가 가능하죠. 저쪽 구분 등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개별 매매는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자, 우리가 다세대를 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전체를 산 거예요. 팔 때 하나씩 팔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런데 다가구를 샀다면 하나씩 팔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개별 매매가 된다 안 된다 구분하시죠. 따라서 현실은 딱 층수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지금 편의상 층수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없다고 전제하고요. 이 그림이 없다고 전제하고 자, 요것만 있다고 전제해봐요. 요것만 딱 가지고 이게 다가구입니까? 다세대입니까? 그러면 단정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는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 맞죠? 하나는 4계층 이하,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니까, 그죠? 3을 포함하니까. 그럼 결론은 3층짜리 건물이 전체다, 3층 전체가 다 주거용으로 이용되니까 3계층입니다. 그래서 3계층 이하, 4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다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외관을 보고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구분 불가능.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공부 등을 확인해야죠. 공부를 확인해서 이것이 갑돌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갑을병으로 되어 있는지. 근데 이것도 단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가구니까 갑돌이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을돌이가 전체를 다 샀을 수도 있죠. 을돌이가 전체를 다 매입을 했으면 을돌이 명의로 전체가 되어 있겠죠. 그럼 등기부를 보면 이것도 소유자가 한 사람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공인중개사가 깜빡 실수하고는 이거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주 중요한 대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포인트가 되는 장부를 확인하면 돼요. 그걸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또 학습을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을 딱 떠올리세요. 사진을 딱 떠올리고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나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뉴스 시간에 재개발을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죠. 그 지역은 주거지로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구나. 그럼 거기는 지금 이제 상태가 아주 불편하겠구나. 이런 것이고요.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주거지로서의 가치는 그래도 괜찮은데 노후화도 많이 진행되었고 생활이 불편하겠구나.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분, 점점 아파트는 어떻게 진화되어 왔습니까? 엄청 편리성을. 왜 소비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합니까? 커뮤니티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새로 만들어지는,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주차 면적도 조금 더 넓죠. 그런가 하면 단지 내에 각종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얘기죠. 지하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하 4층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내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주 자유롭다는 거죠. 근데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지상에 차를 주차하고 비를 맞으면서 물건을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기능들이 다양해지는 형태대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죠. 엄청난 발전이죠. 유럽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급격히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주택 그 자체만 가지고 있는 기능들도 점점 좋아지니까 새 아파트를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새 아파트가 좋은 거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왜 그 아파트가 좋다고 말을 하는지, 그런 기능의 다양성, 그리고 주변 환경들까지.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컨설팅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시험 칠 때까지는 다가구, 다세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암기하라는 거 몇 가지만 암기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실제 나중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주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다가구는 아닐 테니까요. 근데 저런 경우는 다가구가 될 수도 있고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 2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전체가 다 주택입니다. 그럼 2계층이죠. 그러면 3계층 이하, 4계층 이하를 모두 다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엄청나게 구분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왕초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으로 쭉 들어가면 모두가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만, 그러나 왕초보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그냥 시험과는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데 필요한 것들만 다룬 것이 아니라 다 시험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 진행하는 과정에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이유가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본격적인 우리 이론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틈틈이 2회독, 3회독 정도 해놓으시면 앞으로 개론을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정규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